이게 그 주식 투자가 저희가 이제 계속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일회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앞으로 평생 죽을 때까지 친구처럼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계속 말씀드리자면 이 또한 지나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힘든 시기를 버티면 충분히 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고요. 일단 재밌으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하여튼 나름 재밌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재미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또 많은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는 뭐 이따 나중에 질문 주시면 따로 뭐 설명드리고 2차 전지에 관심 많을 테니까. PER, PBR 혹시 개념 혹시 모르시는 분 있으세요? 아세요? 모르신다고요? 네. PER은 쉽게 말하면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눈 거거든요. 시가총액은 아파트 매매가 생각하시면 돼요. 그 회사가 가진 전체 사이즈, 크기고요. 순이익, 단기 순이익은 그 회사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이익이거든요. 그래서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누면 PER이 나옵니다. 보통 PER 낮으면 보통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는데 PER이 낮으려면 시가총액이 작거나 아니면 순이익이 늘어나면 PER이 낮아지겠죠.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눈 거니까. 그래서 대략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오늘 날짜 기준으로 PER이 17배입니다. 17배.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17분의 1을 하면 뭐 대략 어떻게 될까요? 6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은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17배라는 거는 17년 정도 해야지 이 시가총액, 그러니까 이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으로 저 회사의 전체 시가총액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7년. 네. 그리고 PBR은 0.84배라는 거는 PBR이라는 건 그 회사가 가진 자산이거든요. 자산 가치랑 시가총액을 상대적으로 비교한 거니까 0.84배라는 거는 자산 가치보다 지금 시가총액이 훨씬 적은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왜 가져왔냐? 지금 2300 오늘 2300 회복이 좀 됐는데 2300 정도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지금? PBR 기준으로 하면 0. 지금 딱 84배거든요. 근데 과거의 데이터를 보니까 뭐 데이터가 100% 맞는 건 아닌데 과거 이제 역사적인 히스토리를 굉장히 앞으로 투자에서도 유용하게 적용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기준점이 생기는 거죠. 정답은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답은 없지만 내가 어떤 투자나 전략을 세울 때 기준점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기준점을 세울 때 지금 과거 역사적으로 코스피가 PBR 기준으로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금융위기 때 그리고 코로나 때 그때 대략 PBR이 지금 PBR은 상당히 유사해요. PBR 0.87 뭐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그때까지. 그러면 주가 박살나가지고 너무 힘들고 막 죽을 것 같고 그런데 상대적으로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엄청 생긴 거예요. 이 PBR 0.84배라는 측면으로 보면. 그러면 막 한창 지수 막 3000 찍고 그랬을 때 PBR 기준으로 얼마였냐. 왜냐면 이익으로 하는 거는 이익은 상당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자산 가치는 크게 쉽게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PBR로 보는 거는 이 소위 말하는 변동성, 바운더리가 작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아요. 그래서 그럼 과거에 막 주시장 엄청 좋았을 때 막 3000 찍었을 때 얼마였냐? PBR이 1.4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0.8배니까 굉장히 코스피나 이제 뒤에 코스닥 볼 텐데 싼 구간인 걸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배당 수익률은 아시죠? 그냥 은행 예적금 넣어놓은 금리 주는 것처럼 이자 주는 건데 점점 좋아지고는 있어요. 뭐 국내 증시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많지만 그래도 나름 개선되고 있어요. 지금 2.13 상당히 지금 많이 업그레이드 된 거거든요. 저 코스피 200은 뭐냐? 상위 시가총액 1등부터 20등까지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친절하게 이거는 숫자가 매일매일 바뀌고 매일매일 업데이트돼요. 매일매일 보실 필요는 없고 그래도 내가 주식 투자자면 한 달에 한 번씩 한국 KRX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상위 200대 종목은 PER 더 낮죠. 15.7배. 그리고 배당 수익률 조금 더 높습니다. 2.32.
그걸 이제 업종별로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건설, 중공업, 철강 소재, 에너지화학, 정보기술, 생활소비재, 경기소비재, 헬스케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럼 각각 산업별로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커뮤니케이션 21.59배, 그죠? 건설 7.37배. 커뮤니케이션 이따 뒤에 또 다 여기 해당되는 기업들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코스피 200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PR 21.59배인데 오늘 11월 2일 기준으로 네이버의 뭐 PER이 뭐 40배다. 그러면 아 네이버는 성장성은 높은데 평균치보다 너무 비싸구나. 그거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건설 PER 지금 7.37배인데 딱 기준점이 생겼잖아요. 근데 삼성엔지니어 뭐 해외에서 프로젝트 엄청 잘한다고는 하는데 PER이 12배래요. 그럼 비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코스피 200 중공업이 지금 17배. 그럼 이 업종별 내에서도 상대적인 비교를 하실 수 있는 거죠. 중공업보다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훨씬 더 성장성은 높은 것 같은데 PER 차이가 뭐 5배밖에 차이가 안 나네? 그러면 중공업이 너무 비싸다고 하거나 아니면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싸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업종별로도 상대적으로 크로스 체크해서 비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철강 소재 PER 8.5배거든요. 철강에도 소재까지 같이 더한 거예요. 근데 지금 포스코 주가가 박살나가지고 올해 기준으로 11배 정도고 내년에 한 10배에서 9배까지 떨어지거든요. 이익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2차전지 밸류를 하나도 못 받고 철강으로 봐도 포스코가 국내 1등인데 PER 그냥 지금 딱 코스피 200 철강 소재 평균 정도보다 10% 정도 할증 받는 거니까 그러면 포스코가 지금 현재 주가는 굉장히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매력이 있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200 에너지화 PER 23배, PBR 0.6배, 배당 수익률이 3.05%예요. 물론 최근에 은행 뭐 예적금 금리 다 풀어주는 데도 많이 생기고 하지만 주식은 변동성은 있지만 굉장히 높은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데 평균 배당 수익률이 3%예요. 그러면 코스피 200 에너지 화학 중에 잘 찾아보면 배당 수익률 5%, 6%짜리도 있겠네? 그럼 엄청나게 메리트 있는 거죠. 물론 주가 떨어지는 것까지 감안해야죠. 이런 거는 3%대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좀 보고 있고요. 코스피 200 정보기술 PR 없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적자 기업이 여기 많아가지고 평균치가 안 되는 거예요. 생활소비재도 적자 기업들이 있어가지고 평균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와중에도 실적 데이터 나오는 걸로 또 추려서 데이터 나온 걸로도 그걸로 다시 또 평균치를 직접 계산해서 내보시는 거죠. 그리고 저 밑에 경기소비재가 있고요. PER 6.58배, 헬스케어 PER 60배. 헬스케어 상당히 높죠. 근데 평균값이잖아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저렇게 60배 나오는 거는 위아래로 편차가 엄청 큰 거예요. 그러면 그 실적 추정에서 우리가 대략 이 정도면 적정한 시가총액이 있구나 아니면 시가총액이 너무 싸거나 비싸구나 하는 게 저렇게 PER 편차가 크면 사실 더 정밀하게 그 매매 전략이나 목표가 기준을 찾기가 사실 쉽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한번 볼게요. 코스닥은 지금 코스피보다 훨씬 성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밸류를 더 많이 쳐줘가지고 지금 3배 넘게 차이 나죠. 코스피는 지금 17배 정도 수준인데 코스닥은 57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코스닥이 비싸다고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코스피가 싸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코스닥이 지금 2차전지가 2차전지가 단기간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와서 코스피가 싸다고 하기보다는 코스닥이 많이 비싸졌어요. 지금 57배 정도 수준인 거죠. 그리고 PBR로는 1.7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코스닥 150이 있고 글로벌이 있는데요. 이 코스닥 글로벌에 굉장히 좋은 저는 투자 아이디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아마존,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처럼 그 섹터 내에서 글로벌로 포지션이 커지는 회사들, 글로벌로 성장하는 국내 이제 뭐 장비가 될 수도 있고, 소재가 될 수도 있고, 부품 회사가 될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진짜 글로벌로 성장하는 회사들만 따로 코스닥 글로벌로 모아놨어요. 여기 코스닥 글로벌에 속한 기업들이 보면 다 괜찮아요. 다 그 돈 되는 투자 아이디어가 됩니다. 그래서 PER 45배, PBR 2.8배, 배당 수익률 0.6.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섹터를 정보기술, 헬스케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소재, 산업재, 필수소비재, 자유소비재, 네, 이렇게 나눴고요. 그래서 섹터별로 보면 정보기술이 PER 25배, PBR 2.5배, 배당 수익률 0.7배. 그러니까 전부 코스닥이 확실히 코스피에 비해서는 뭐 주주 환원 정책이나 이런 그 회사의 주식 가치를 올리는 데는 상당히 이런 뭐 단편적으로 배당 수익률만 봐도 밸류는 저렇게 막 150, 70배 받고 막 정보기술 26배 받는 데 비해서는 지표는 되게 비싼데 상대적인 매력도는 떨어지죠. 이 숫자로만 일단 봤을 땐 그래요. 코스닥 150 헬스케어는 또 실적 추정이 안 되는 회사들이 많아가지고 좀 값이 없어요. PBR은 3.88배, 배당 수익률은 0.24배. 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한국 거래소에서 분류를 해놓은 건데요. 총 자동차부터 더 업종별로 굉장히 세분화 잘 해놨어요. 네. 유틸리티까지. 네. 대표적으로 KRX 지수는 KRX 300이 대표 지수거든요. PER 기준으로 16.7배, PBR 0.8배고 배당 수익률 좋죠. 2.17. 예. 그리고 자동차만 또 따로 묶었어요. 자동차는 PER 6배 정도 수준. 그러면 계속 비교를 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현대기아차 최근에 실적 좋아가지고 PER 뭐 한 8배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KRX 자동차가 PER 6배니까 그러면 상대적인 매력도가 상당히 있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반도체 지금 PER 33배 평균 나오는데 하이닉스가 뭐 HBM3에서 뭐 선두권을 치고 나간다고 해도 뭐 PER이 현재 지금 적자인데 내년에 흑자 전환한다고 해서 PER이 막 60배 된다고 해도 평균보다 훨씬 2배 이상 비싸면 투자 매력도가 상당히 낮아지는 거죠. 네, 헬스케어가 지금 122배 정도 되고요. PBR로는 3.6배. 은행은 PER 4배죠. 싼데 또 그건 있죠. 싼 거에 대한 또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은행, 증권, 보험 밸류에이션이 싸거든요. 주가 변동도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근데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섹터인데 PER이 상대적으로 낮은 섹터도 있는 반면에 성장하지 못해서 계속 PER이 5배 미만인 섹터도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뭐 은행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지주사 아니면 증권사 이런 회사들은 계속 PER이 낮아요. 아까 말씀드린 PER 4배면 4년이면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으로 전체 시가총액을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보면은 은행은 배당 수익률이 압도적이에요. 6.48%. 그래서 배당주의 관점으로 은행 투자하시는 거를 뭐 저는 뭐 그렇게 크게 뭐 엄청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은행에 예적금 넣는 것보다는 차라리 금융주를 배당주 관점으로 들고 있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소위 말하는 비중 내 포트폴리오에 나는 그냥 이건 진짜 안정적으로 배당금만 계속 챙겨갈 거야. 제가 사례를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2009년도에 지금 열심히 지하철이나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고려할 때 고려하세요 란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채권 추심이라고 하잖아요. 채권 추심 업체 고려신용정보를 500원대 557원부터 680원까지 계속 사서 모았어요. 한 1600에서 1700만 원어치 사서 모았는데 저는 딱 그것만 봤어요. 그 회사가 매년 이제 배당 수익률을 계산하면 연에 한 이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6%대. 그래서 그거를 주가가 빠지든 뭐 떨어지든 뭐 신경 안 쓰고 그냥 계속
주가가 오히려 빠져서 배당 수익률이 6%보다 더 잘 나오면 한 7에서 8% 맞춰지면 조금 더 사고, 주가가 올라가지고 6%보다 떨어지면 또 비중을 줄이고, 그렇게 해서 사서 주가 오르고 내리고 신경 안 쓰고 했더니 한 8.7년 되니까 원금이 다 회복되더라고요. 배당금으로만. 그래서 1,500원은 그냥 그 배당금 다 받아서 원금 다 되고, 또 원래 내가 투자했던 원금 돼가지고 그거를 이제 배당 충분히 저는 이제 받을 만큼 받았다고 생각해서 한 12년 갖고 있다가 팔았거든요. 7,000원대 팔았는데 그리고 그게 또 한 16,000원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배당주는 꼭 은행이 아니더라도 투자 관련돼서 매매 전략 관련돼서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참고로 포트폴리오 배분 차원에서 하시는 건 아주 유용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철강. 철강이 아까 지금 철강 소재로 하면 PER 9배 정도인데 KRX 분류로 하면 더 올라가죠. 지금 11배까지 올라가잖아요. 지금 포스코가 지금 여기 이 밸류에 딱 걸려있어요. 지금 11배. PBR 0.5배? 철강도 나쁘잖아요. 방송통신. 방송통신이 그거예요. SK텔레콤, 뭐 LG U+. 방송통신이 PER로 보면 되게 낮잖아. 8배. 절대 투자하지 않는 산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미 통신은 다 쓸만한 사람들 다 SK텔레콤, LG, 심지어 지금 SK텔레콤, LG U+에서 저만 해도 알뜰폰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SK텔레콤, LG U+ 안 쓰고 다 지금 알뜰폰이나 이런 걸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을 못하니까 그냥 계속 은행주처럼 밸류에이션을 계속 쌓는 거예요.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배당은 많이 줘요. 근데 배당주를 봤을 때 그럼 상대적으로 또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배당 자체도 은행이 더 훨씬 많이 주죠. 통신보다. 근데 주가 변동성은 은행이 훨씬 더 적어요. 통신주가 생각보다 훨씬 더 떨어질 때 그냥 많이 떨어져요. 그러면 배당주 관점으로도 두 가지의 상대적인 밸류에이션을 상대적인 매력도를 비교해가지고 방송통신 대신에 은행주로 가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증권주. 네, 증권주도 대표적으로 엄청 싸잖아요. 6배. 배당 수익률 4%. 증권주 중에서 예를 들어 뭐 기업금융, IB를 잘한다든지 상대적으로 뭔가 차별화된 포인트가 있으면, 아니면 해외로 지점을 엄청 개설해서 글로벌로 진출한다든지, 아직까지 증권회사 중에 막 글로벌로 진출한다는 거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냥 계속 성장성의 한계가 계속 있으니까 PER 계속 6배밖에 못 받는 거예요. 낮은 거예요. 배당 수익률 높은데. 그리고 기계 장비가 있고요. PER 55배, PBR 1.8배, 배당 수익률 0.3배. 보험도 대표적인 성장하지 못하는 업종 중에 하나잖아요. PER 4배인데 배당 수익률 3.7. 운송, 일단 뒤에 그 종목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운송은 PER 4배, PBR 0.6배, 배당 수익률 3.3. 여기 지금 경기 소비재, 필수 소비재, 미디어 엔터. 미디어 엔터에는 엔터도 들어가지만 게임도 여기에 속해요. 그래서 PER이 이렇게 상당히 높은 거고요. 경기 소비재, 필수 소비재는 밸류에이션도 11배, 20배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적정 구간이에요. 근데 특히 매력적인 경우는 경기 소비재나 필수 소비재는 확인할 수 있는, 좀 귀찮더라도 손품을 열심히 파시면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냥. 아니면 필수 소비재는 그냥 직접 가서 내가 눈으로 가서 확인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자, 코스피 일단 시가총액 1등부터 11등까지 11. 삼성전자부터 LG전자까지. 코스피 지수 구성된 종목은 이렇게 돼 있고 시가총액은 이렇게 돼.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왜 보여드렸을까요, 이거? 밸류에이션도 있고요. 이 시가총액 1등부터 11등 사이에 업종이 진짜 다양하게 다 있지 않아요? IT 반도체 있죠? 2차전지 배터리 있죠? 제약바이오 있죠? 자동차 있죠? 철강 소재 있죠? 화학 있죠? 플랫폼 네이버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시가총액 1등부터 11등 사이에서만 비중 조절 잘 하셔도 지수보다 훨씬 아웃퍼폼하는 수익률을 내실 수 있어요. 이 1등부터 11등 사이에 우리나라 주도하는 성장하는 산업이 다 들어있으니까 아주 골고루 여기서 왔다 갔다 변하긴 하지만 삼성전자 빼고는 왔다 갔다 변하죠. 심지어 지금 하이닉스
잘 나가가지고 지금 LG엔솔 넘보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굳건하게 버티는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예요. 주가는 빠지는데 코스피 기준 시총 4위는 계속 유지는 해요. 코스코홀딩스도 지금 사실은 6위까지 빠졌는데 잘 나갈 때는 지금 3등까지 올라왔잖아요. 그죠? 예. 코스피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럼 아까 계속 막 밸류에이션 말씀드렸는데, 그럼 거기에 무슨 종목이 해당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KLX 데이터에서 보실 수 있는데, 자, 코스피 200 커뮤니케이션에 네이버, 카카오, SK텔레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럼 저도 좀 의외였어요. 하이브, KT, 크래프톤, H소프트, LG, 유플러스, 넷마블, 제일기획. 그럼 코스피 200 커뮤니케이션에 아까 적정 PER이 얼마인지 보고, 거기서 네이버나 카카오나 하이브를 내가 관심 종목이 있으면 그 네이버나 카카오와 하이브의 올해 실적을 가지고 상대적인 매력도를 비교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뭘 볼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종목 중에. 맞아요. 네. 저는 여기서 한 종목 딱 꼽으라면 하이브를 볼 것 같아요. 자, 건설도 이거 시가총액 기준으로 분류해 놓은 거예요. 1등부터. 삼성 엔지니어링부터 HD 현대산업개발까지. 건설주 저평가되어 있는데 건설주라고 다 저평가 받는 건 아니죠. 건설주 중에서도 해외로 열심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해외로 캐파를 엄청나게 늘리고 심지어 국내 매출 비중이 0인 회사가 있어요. 이 중에 어딜까요? 100% 해외 매출만 나오는 회사.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네. 네. 저도 건설주 진짜 매력 없다고 보는데 삼성 엔지니어링만 딱 봐요. 네. 국내 주택 경기의 영향을 1도 안 받으니까. 100% 해외 매출. 그러면 삼성 엔진은 언제 좋을까요? 상식적으로. 유가 좋을 때 좋아요. 해외에서 유가 좋아가지고 유가 관련된 프로젝트, 발전 프로젝트, 화공 프로젝트 많이 하면 삼성 엔진은 좋아요. 근데 지금 뭐 유가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삼성 엔진은 지금 유가 좋은 것도 있지만 과거에 2, 3년 전에 유가 좋았을 때 이미 프로젝트를 너무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연간 수주가 엄청나게 쌓여있어요. 지금 대략 9조가 넘거든요. 수주 받아놓은 것만. 그럼 그거 한 방에 구조 바로 딱 그래 수주 구조 받았으니까 올해 23년에 매출 9조 찍을 거야. 그럴까요? 절대 아닐 거예요. 3년 최소 3년 나눠서 반영돼요. 그러니까 삼성 엔진은 수주 받으면 받을수록 그게 누적적으로 계속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그냥 안정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다른 건설사랑은 어떻게 보면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거죠. GS건설도 포지션 많아요. 근데 지금 국내 건설 포지션이 굉장히 비중이 큰 거고 DLNC 마찬가지. 예. 현대건설도 삼성엔지니어링 못지않게 해외 포지션이 커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높이 평가받는 거고 시가총액이 말해주는 거죠. 그 회사가 가진 사이즈니까. 네, 중공업 볼게요. 중공업 1등 HD 현대중공업, 2등 두산에너빌티, 3등 HD 한국조선해양. 거의 조선 기계 이쪽이잖아요. 여기 HD 현대 인프라코도 있고요. 건설기계도 있고 두산 바켓도 있고 하나오션도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건설의 해외 프로젝트랑 비슷해요. 한 번에 실적에 반영이 안 되고 계속 수주 잔고가 쌓여서 받아놓으면 그걸 2년, 3년 텀으로 계속 나눠서 쪼개져서 매출이 쪼개지고 이익도 쪼개져서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막 얘기하잖아요. 조선업 수주 역대 호황 최고라는데 실적은 왜 그래? 지금 실적은 2년 전, 3년 전 수주 실적이 지금 반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에 시간의 갭이 존재해요. 그러면 지금 HD 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조선해양, 하나오션이 실적 최고 찍는 거는 내년하고 내후년, 26년 이렇게 나눠서 반영되는 거죠. 근데 HD 현대중공업, 두산에너빌티, 한국조선해양이랑 다르게 두산바켓, HD 현대인프라코어도 지금 실적 엄청 좋거든요. 또 좋은 점, 매월 수출 데이터가 나와요. 굴착기 수출 데이터. 그럼 매월 수출 데이터가 연평균 증가율로 보면 15에서 20%씩 증가해요. 근데 이런 회사들은 두산바켓이나 HD 현대인프라코어는 한국조선해양이나 현대중공업처럼 2, 3년 뒤에 실적을 반영하진 않아요. 빨리 반영해요. 3개월에서 6개월에만 반영해요. 철강 소재 볼게요. 포스코홀딩스 70만 원짜리인데 지금 박살났죠 그냥. 그래서 아무튼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시가총액 35조 사이즈인데
아까 밸류에이션을 보면 PER 10배, 10.7배, 10.8배 정도니까 매력이 생긴 거죠. 상대적으로 펀더멘탈 바뀐 건 없는데 그냥 주가만 그냥 박살나가지고 엄청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때까지 가격이 내려온 거죠. 그리고 뭐 고려아연, 현대제철 있죠. 고려아연도 2차전지 소재 사업 한다고 하는데 뭐 그런 거 한 5, 6개월 전에 고려아연이 이제 그 경영권 최 씨하고 장 씨하고 서로 싸운다고 해서 주가가 막 올라가고 반짝반짝 했는데 그거는 역시나 일시적인 모멘텀으로 나오면 결국 다시 다 원상복귀 돼요. 회복이 돼요. 네, 이거는 코스피 200 에너지 화학인데요. 아까 저는 이 200 에너지 화학에 공부할 종목들이 진짜 막 넘쳐난다. 이 규모 200 에너지 화학에 들어가는 종목의 규모나 사이즈도 크고요. 여기 웬만한 소위 말하는 2차전지 관련된 업체들, 뭐 그 신소재 관련된 업체들, 그 다음에 전통 화학 업체들이 다 여기 코스피 200 에너지 화학에 다 들어있어요. 네. 코스피 200 에너지 화학이 아까 밸류에이션이 얼마였죠? 자, 코스피 200 에너지 화학 외우셨나? 네, 23배잖아요. 평균값이 23배예요. 코스피 200 에너지 화학. 근데 LG화학이 주가가 박살나서 지금 현재 PER 몇 배인지 아세요? LG화학? 평균이 아까 에너지화학 전체 평균이 23배였잖아요. 지금 17배, 18배 왔다 갔다 해요. 내년 실적으로 하면 11배, 25년 실적으로 하면 9배까지 떨어져요. 왜 이렇게 신기할 정도로 안 가는지 너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투자 심리가 너무 나쁜 것 같고 사람들이 저것도 나누겠지, 쪼개겠지, 저것도 뭐 첨단 소재 또 분할 상장하겠지, 물적 분할하겠지, 인적 분할하겠지, 막 상상의 나래를 막 피세요. 예. 그래서 그냥 무조건 씹어요. LG화학은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아무도 좋게 보시는 분이 없어요. 예, 안타깝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전통 석유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은 SK온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SK이노베이션 일단 기본적으로 매출과 이익의 포지션이 70% 넘는 게 석유화학이잖아요. SK온을 좋게 보면 SK온이 분할 쪼개져서 상장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SK온에 직접 투자하는 게 맞죠. 굳이 석유화학 리스크를 떠안고 SK이노베이션을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여기 진짜 좋은 회사들 많잖아요. 진짜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한솔케미칼, 효성첨단소재, 효성TNC, 롯데정밀화, 다 봐야 되는 회사죠. 최근에 롯데케미칼 코스피 200 에너지 화학 규모로 치면 5등인데 그런 거죠. 수석유학 업황 나쁜 건 알겠어. 진짜 바닥 밑에 지하실 있다는데 뭐 지하실 그 문 틈까지는 온 것 같아. 더 이상 이제 주가가 안 빠져요. 바닥을 좀 어떻게 보면 뭐 차트로 얘기하면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가 막 쏟아져 나와도 주가가 어떤 그 방향성을 위로든 아래로든 보이지 않고 옆으로 기는 모습을 보이면 그건 굉장히 그 긍정적인 신호를 보셔야 돼요. 아무리 악재가 쏟아져도 지금 롯데케미칼 얘기하시는 분들은 없는데 롯데케미칼은 사실 기초석유화학 제품만 하진 않아요. 수소에 대한 모멘텀도 갖고 있고 2차전지 소재도 해요. 근데 드디어 올해 적자 청산하고 내년에 한 7천억 정도 이익이 나요. 그럼 제일 그 주식에서 제일 좋아하는 소재예요. 실적 턴어라운드. 그럼 내년에 7천억대, 내후년에 뭐 1조 3천억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져요. 그러니까 크게 뭐 올라가지도 않고 사람들 관심은 없는데 안 빠지더라고요. 근데 PER로 보면 지금 엄청 비싸요. 적자고 내년에 7천억으로 계산해도 비싸요. 그런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삼성전자 포함이에요. 롯데케미칼이나 삼성전자 이제 완전히 경기 민감주잖아요. 경기 민감주는요, PER이 쌀 때 사는 게 아니고 PER이 비쌀 때 사야 돼요. 그때 공격적으로 사서 사람들이 와, 삼성전자 뭐 D램 가격 뭐 전월 대비 20% 올랐대, 재고 다 줄었대, 재고 아예 없대. 그때는 팔아야 되는 시점인 거예요. 항상
이 경기 민감주는 역발상으로 하셔야 돼요. 역발상으로. 에너지 화학은 기본적으로 다 기초 석유화학이란 안정적인 캐시 카우에 플러스 한솔케미칼은 IT 부품, IT 소재, 2차 전지 소재, 하나솔루션은 기초 석유화학 플러스 태양광, 롯데케미칼은 기초 석유화학 플러스 수소. 네. 그럼 이런 회사들을 어떨 때 투자하냐? 어떨 때 투자하면 좋을까요? 제 문구에 답이 있어요. 기초 캐시카우를 안정적으로 하는 기초 석유화학 제품 플러스 신성장 동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신성장 동력의 매출 포지션이 의미 있게 커질 때 투자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한솔케미칼이 실리콘 응급제는 이제 테스트해서 뭐 매출로 치면은 매출 비중이 5%도 안 되니까 의미가 없는데 2차 전지 바인더가 뭐냐면 접착제예요, 접착제. 2차 전지 바인더 매출이 한솔케미칼이 연간 매출 한 1조 2천억, 1조 3천억 하는데 그 중에 바인더 매출이 사람들 관심 없는데 소리 소문 없이 2차 전지 바인더 매출이 3,700억에서 4,200억 해요. 그러면 1조 2, 3천억 매출 기준으로 바인더 매출 4천억이면 매출 사이즈가 지금 30%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그럼 발 빠른 사람들은 한솔케미칼 2차 전지 바인더 매출 한 10에서 15%에서 갑자기 유의미하게 올라갈 때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솔케미칼 2차 전지 바인더 매출이 반대로 55% 돼가지고 그 뒤로는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더 안 올라가요. 그러면 80점이 되는 거죠. 효성첨단 소재. 애증의 종목이거든요, 진짜. 효성첨단 소재는 한 번도 얘기한 적은 없는데 정부에서 막 수소를 막 육성한대요. 막 미친 듯이 육성한대요. 근데 실제 수소로 매출 안 났어요, 이 회사는. 그냥 효성첨단 소재, 탄소섬유 하고 그냥 기대감으로 87만 원인가 88만 원까지 그냥 기대감으로 땡겼어요. 그냥 소위 말하는 히스토리로 땡겼어요. 스토리로 땡겼어요. 근데 정작 지금 효성첨단 소재가 탄소섬유 매출이 엄청나게 빠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막 증설을 내년 할 거 땡겨가지고 당장 올해 해 막 계속 앞당겨요. 그런데 주가는 지금 36만 원이에요, 지금. 근데 이제 실제 탄소섬유 매출이 찍히면서 매출에서 의미 있는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오히려 역발상의 관점을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죠. 혹시나 이거 종목 사시라는 얘기 그거 아닌 거 아시죠? 네. 절대 종목 사지 마세요. 네. 그 다음에 정보기술을 볼게요. 정보기술에 삼성 SDI가 있네. SDI 있고, LG 이노텍이 있고, 삼성전자 있고, DB하이텍도 있어요. 이런 거 고민해 보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LG 이노텍, 애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요. 그죠? 애플 비중 몇 프로인지 아세요? 거의 뭐 85%막 이래요. 애플 잘 되면 이 회사 사는 거고 애플 죽으면 이 회사 죽는 거예요. 근데 또 애플만큼 매출과 애플만큼 클라이언트가 완벽한 어떻게 보면 진짜 안정적인 고객사를 애플만큼 안정적인 그 고객사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사실 뭐 있을까요? 그쵸? 네. 그럼 그 또 두 가지를 또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단일 고객사 의존도는 크지만 애플이라는 엄청나게 강력한 글로벌 탑1인 고객사를 갖고 있다는 거는 상대적인 매력도가 높다. 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LG 이노텍하고 삼성전기랑 비교하시는 거예요. 그죠? LG 이노텍하고 삼성전기. LG 이노텍하고 삼성전기랑 비교할 때 PER하고 비교하면서 한 가지 더 비교할 게 있어요. PER하고. 시가총액 대비 이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비교하시면 돼요. 그게 진짜 핵심 오브 핵심이에요. 네. 삼성전기 시가총액은 약 10조인데 이익은 1,000억밖에 안 나. LG노텍 시가총액은 5조인데 벌어들인 이익은 3,000억이야. 네. 그러면 LG노텍이 압도적으로 월등히 매력적인 거죠. 아무리 삼성전기가 전장에 대한 무슨 기대감, 전장 포지션 커질 거야. 전장 MLCC 이제
일본의 뭐 이비덴이나 야교 다 뺏을 거야. 그렇게 해도 결국은 확실한 숫자가 찍히는 LG노텍이 더 주가가 가요. 예. 신기해요. 기가 막히게 그렇게 가요. 예. 성장성은 삼성전기의 전장에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줘도. 그러면 여기서 2차 전지가 더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더 엄청난 숫자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막 저는 계속 평균치 말씀드리는데 매출 40%, 영업이익 50%인데 매출 90%, 영업이익 160%? 이러면 아마 에코프로 200만 원, 300만 원 갈 거예요. 그렇게 가요. 숫자는 그대로 따라가요. 숫자는 거짓말 안 합니다, 진짜. 코스피 200 생활소비재. 신기하게 1등이 KTNG예요. 배당은 많이 줘요. 근데 이제 전자담배가 저는 막 생각보다 엄청나게 막 폭풍 성장할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제가 담배를 안 펴가지고 전자담배에 대한 공부가 좀 떨어져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모레퍼시픽하고 LG생활건강. 그 LG생활건강의 그 차성용 부회장님, 코카콜라, 3M인가? 코카콜라 아니면 3M인데 거기서 뭐 신화적으로 LG생활건강 지금 17년인가 18년 동안 계속 숫자 매직 18 해가지고 막 계속 했잖아요. 근데 주가가 못 갔던, 사실 LG생활건강도 주가가 엄청 좋았죠. 근데 못 갔던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성장성에 대한 그 퀘스천 마크가 계속 붙었고, 둘 다 아모레퍼시픽하고 둘 다 같이 박살난 거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확 줄이고 북미나 유럽이나 다른 뭐 동남아시아나 이렇게 진출을 했었어야 되는데 계속 중국 그냥 계속 3년이고 5년이고 계속 질질 끌다가 그냥 이 지경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여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회사가 딱 하나가 있네요. 어디일까요? 코스맥스도 좋아하고 삼양식품도 좋아해요. 둘 다 공부해 보시고요.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하나 가지고 이렇게 질질 오래 끌 수 있을까 했는데 죽지 않아요. 절대 죽지 않아요. 불닭볶음면이 끝이 아니에요. 불닭볶음면 끝나면 그걸로 소스 만들어내고 뭐 불닭볶음면 카레 만들어내고 계속 카테고리가 조금씩 계속 늘어나요. 근데 삼양식품은 북미만 수출하지 않아요. 중동도 수출하고 뭐 중국도 수출하고 뭐 엄청 글로벌로 유럽도 수출하고 엄청 다변화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신기한 데이터를 봤는데 라면이 미국에서 일본이 4년인가 5년 동안 한 번도 1등 자리를 뺏기지 않고 계속 최상위권이고 가격도 엄청 싸게 일부를 초중반 받았는데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하고 농심 라면이 2불대 넘게 라면을 비싸게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안 팔릴 줄 알았는데 잘 팔린 거예요. 그래서 삼양식품이 이거 되겠다 해가지고 얘네가 원래 나가사키 짬뽕 엄청 맛있잖아요. 나가사키 짬뽕 한번 캐파 늘렸다가 한번 엄청 고생했거든요. 한 2, 3년을 그냥 박살 났었는데 거의 6년, 7년 만에 밀양에 공장이 있는데 50% 넘게 늘린 거예요. 절대 회사는 저도 제조업체 엔지니어로 11년 동안 일했지만 이거 돈이 안 되면 절대 캐펙스를 늘리지 않아요. 이 캐펙스 늘리는 거는 엄청난 투자의 아주 호신호다. 그래서 캐펙스를 50% 늘렸어요. 삼양식품의 밀양공장. 진짜 얼마 안 됐어요. 5월 달에 밀양공장 지금 열심히 가동돼서 들어가요. 지금. 그러니까 차별화되게 가는 거죠.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은 글로벌 탑건인데 중국 붙잡고 계속 회사가 변화하고 체제 개선이 안 되니까 저렇게 주가가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박살난 거고, 삼양식품은 어떻게 보면 불닭볶음면이나 단일 아이템을 가지고도 이렇게 폭풍 성장해가지고 지금 거의 신고가 영역이잖아요. 진짜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투자 전략이 회사 자체로도 회사 자체의 성장 동력이나 그런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스토리를 뜯어보면 재밌어요. 삼양식품 이제 되게 중동에서 지금 엄청 잘 될 거란 얘기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할랄 인증받고 하잖아요. 뭐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더 큰 장기 흐름으로 보면 경기 소비재의 대표적인 게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 여기는 아까 고려신흥정보처럼 10년 넘게 제가 보유한 회사가 있어요. 어딜까요 혹시? 제가 딱 얘기 들어봐도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지 않아요? 신세계요? 호텔신라 아닙니다. 제 FNF를 13년 정도 보유했어요.
FNF가 MLB 아시죠? MLB. 진짜 그 김창수 그 회장님 자체 뭐 소위 말하는 경영 능력도 뛰어난데 계속 연간으로 아무리 뭐 코로나가 오고 뭐 중국에서 경기가 나쁘고 뭐 이런 너무나 많은 매크로 안정적인 부정적인 이슈가 나와도 계속 오프라인 매장을 엄청나게 늘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뭐 백화점이나 이런 대형 가면 FNF 매장만 가요. 잘 팔리는지 반응 어떤지. 예. 그래서 이거를 한 진짜 13년 넘게 운이 좋았죠. 되게 운이 좋았죠. 예. 그래서 이거 상당히 성장성, 중국이라는 그 성장성 하나만 보고 투자했고 그게 숫자로 계속 찍히는 걸 증명했더니 예.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보답을 해주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뭐 방송에서 얘기해서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FNF의 길을 똑같이 가는 회사가 두 개가 있어요. 혹시 어딘지 아세요? 의류회사 중에? 더네이처홀딩스라는 회사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감성코퍼레이션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감성코퍼레이션은 스노우피크란 캠핑용품계의 에르메스래요, 그게. 그거 브랜드 유통하는 데인데 약간 FNF 추이를 따라가요. 매출과 이익이 연평균 50%, 60%씩 성장해. 비슷해요. 더네이처홀딩스 최근에 주춤하긴 했는데 감성코퍼레이션보다 일단 사이즈가 크고요. NF에. 더네이처홀딩스는 이미 중국에 진출했어요. 그 회사도 계속 지금 중국에서 중화권에서 동남아시아에서 계속 캐파를 늘려가고 있어요. 그 옷은 심플하잖아요. 잘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볼 수 있잖아요. 계속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밸류에이션 볼 때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 필라홀딩스가 먼저 중국에 진출해가지고 중국에서 엄청 잘 나갈 때 2018년도에 필라홀딩스가 대략 PER이 뭐 22배를 받았네. FNF가 2019, 20년에 중국에서 오프라인 매장이 막 100%씩 늘어날 때 대략 밸류가 뭐 필라홀딩스랑 비슷하게 한 20배 초중반 받았네? 근데 지금 초창기에 있는 더네이처홀딩스나 감성코퍼레이션의 PER이 11배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상대적인 성장성, 밸류에이션의 추가 여분, 상승 여력을 파악하실 수 있는 거죠. 코스피 200 산업재, LG 에너지솔루션, 삼성물산, 포스코퓨처엠 뭐 이렇게 네, 여기도 그쵸 노다지네요. 방산도 있고요, 그죠? 우주항공도 있고, 2차전지도 있고요. 피해야 될 회사는 뭘까요? 피해야 될 회사. 맞아요. 네. 왜 피해야 될까요? 네?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아닌 것 같아요? 뭐가 아닌지가 중요해요. 예? 예? 오너도 이상해. 맞아, 그거 엄청 중요해요. 예. 예, 오너도 이상하고 매출도 이상하고요. 정부에서 살려줬는데 제대로 못 하잖아요, 지금. 계속 세트해요. 이거 그냥 심플하게 보여드릴게요.